그날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으며 몸은 피곤한데 잠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덜 깬 채로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불을 켜는 순간 어제 설거지를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날 밤에 끓여둔 물을 다시 데우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빛만 파랗게 타오르고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밖에 안 된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밤새 숨이 가빠져서 산소를 더 올렸습니다. 아침에 회진 전에 오셔서 담당의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밤새 힘들어했다는 것, 산소를 더 올렸다는 것,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벗어둔 옷을 다시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면서도 저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앱을 켜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입구에 섰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면 올 수 있었고 딸에게 연락해도 올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를 맴돌았지만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바쁠까봐가 아니라 바쁘지 않아도 제 말이 그들의 하루를 흔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부터 전화 받고 급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족들 챙기고 회사 일정 바꾸고 그런 일들이 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와달라는 말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짐을 옮기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을 입안에서만 굴렸고 끝내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새벽 거리를 달렸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면 돼. 내가 하면 돼. 늘 그랬듯이. 소독약 냄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확 밀려왔고 그 냄새가 옷깃에 배어들었으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느껴졌습니다. 흰 불빛은 사람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고 복도를 걷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5층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 남편이 있는 병실로 갔는데 문을 열자 산소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더니 힘없이 손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사실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당이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량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폐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치와 검사와 앞으로의 과정이 이어졌지만 저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침대 옆 남편 손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들으시는 거 맞죠? 의사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혼자 계신 거예요. 다른 가족분은? 네, 지금은 제가 먼저 왔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장기간 간병은 보호자분 건강도 중요하니까 가족분들이랑 교대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누구를 부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칸에 제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외로워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몇 명 와서 환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물을 먹이고, 이불을 정리하고, 기침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으로 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눌렀는데 미지근한 커피가 나왔고 그걸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나는 늘 혼자여야 마음이 편한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는데 입학금이며 교복값이며 준비물이며 돈이 한꺼번에 나갔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돈 괜찮냐? 필요하면 말해라.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손살에 쳤고 결국 남편 적금을 깨서 해결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 때도 그랬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빚이 쌓였는데 저는 주변에 말을 못했습니다. 시댁에도 말 못하고 친정에도 말 못하고 그냥 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 가게 일 도와주고 밤에는 아이들 밥 챙기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때는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우리 형편 어렵다는 거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체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부탁을 들어주고도 마음속에서 불편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저 사람이 돈 달라고 하네하며 생각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는 순간 그 도움의 값을 갚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듯이 사람 도움도 받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야 할 것 같았고 그 빚이 제게는 돈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해 명절 때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모가 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중에 시누이한테 용돈을 돌려주려 했는데 시누이는 에이, 조카들한테 주는 건데 왜 그래 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명절 때마다 시누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더 많이 줬고 선물도 더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먼저 제 몫을 늘렸습니다. 제가 더 하면 되지, 제가 더 참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네 반찬 돌림도 그랬습니다. 다른 집에서 김치를 주면 저는 나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돌려줬고, 누가 과일을 주면 저는 떡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늘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애썼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점점 말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습관은 처음엔 자존심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제 삶을 점점 좁히는 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는 동안에도 저는 그 벽을 스스로 더 높게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병실은 어두웠으며 복도 불빛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산소줄을 확인했는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그냥 지켜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모니터를 봤는데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절에 갔을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것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분별에서 더 커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키는 마음을 순수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니까, 보호자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분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병원에 오는데 아이들은 왜 안 오는가? 나는 이렇게 밤을 새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자고 있겠지. 왜 나만 힘든가? 저는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 참고, 더 버티고, 더 침묵했습니다. 집착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할에 집착했습니다. 자식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 언니 오빠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면 제 정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집착이 결국 제 마음을 먼저 다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남편이 진정이 잘 안 돼요. 저는 밤새 침대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깨서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간호사가 보호자님,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잠깐 쉬세요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남편 식사를 챙겨야 했습니다. 병원식은 남편이 잘 못 먹어서
저는 집에서 죽을 끓여와야 했는데 그날은 집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병원 1층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죽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가지고 올라왔고 남편한테 떠먹여 드렸습니다. 남편은 몇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죽을 제가 먹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고 점심도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서 있으려 했는데 다리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져요. 누군가 소리쳤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잠깐만 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으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안 드셨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간호사가 링거를 놓고 있었고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던데 혼자 간병하세요. 네. 가족은요? 있긴 한데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남편분도 못 지키고 본인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쉬셔야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버티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한 대가가 결국 내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몇 시간 쉬고 나서야 병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했지만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실 의자에서 또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쉬세요. 안 그러면 또 쓰러지세요 하며 강하게 말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며칠 만에 오는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서 제 숨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왜 한 통의 전화를 못 했는가? 왜 늘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는 거절이 두려웠습니다. 전화해서 엄마 좀 와줄래 했을 때 엄마 지금 좀 바빠서 하는 대답을 들으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갈게 하고 말해놓고 한참 늦게 오면 그 기다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몸이 아파서 큰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언니는 그래, 갈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더니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혼자 다녀와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 갔고 혼자 검사 받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언니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대가 무서웠습니다.
기대는 따뜻해 보이지만 깨질 때는 더 아프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부탁하지 않기로 했고, 결국 혼자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빠 상태가 급해졌어. 그리고 나도 어제 쓰러졌어. 이번에는 와줘야 할 것 같아.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바로 갈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늘 괜찮다고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신경 못 썼죠.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한을 쥐면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묶인다. 저는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안 오는가, 왜 전화 안 하는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저를 더 단단히 묶었고 결국 인연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미움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혼자 버티겠다는 고집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인연을 다시 움직이게 했고 제 숨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남편을 보고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부터 아들이 병원에 머물렀고 며느리도 왔고 딸도 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 병원에는 가족이 번갈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챙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안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엄마는 집에 가서 쉬세요 하면 저는 고맙다 하며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아버님 식사 챙길게요 하면 저는 그래, 부탁해 하며 맡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제 마음을 살핍니다. 지금 정말 괜찮은가 아니면 익숙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일이 정리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작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 뒤에 진짜 마음을 숨겨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자라서 언젠가 우리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 선방은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곳입니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연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늦게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때로는 손 내미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그 용기가 나와 내 사람들을 모두 살린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